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자. 그동안 영유아 중심으로만 치우쳤던 그런 이론들을 한번 짚어보고 다 큰 자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래서 만든 코너이고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혹은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자녀들은 왜 무기력이 빠졌을까? 네 번째 이야기. 너무 연약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아예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자녀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하고도 대화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대낮에는 커튼을 치고 어두컴컴하게 지내고 밤새도록 게임하거나 혼자 지내거나 이렇게 지낸다는 거죠. 자, 아들이 몇 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집으로 좀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자퇴한 후부터 방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부모의 요청으로 그 아이를 만났는데요. 22살 정도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남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만나는 순간 저는 여자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니까 햇빛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몸은 비쩍 말랐고 그러니까 얼굴은 하얗다 못해서 푸른기가 느껴질 정도였고 머리를 깎지 않았으니 그냥 대충 잘라서 만들어 놓은 생머리 모양으로 그렇게 있었고 자 그리고 온몸에 힘도 없고 눈에 초점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뭐 그런 느낌들이었죠. 아마 이제 강사로 왔고 또 상담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저를 본 부모들께서 저를 전능자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아이들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온 것이었지만 사실 그런 경우 저도 좀 난감합니다. 상담실에 온 아이들이 뭐 따지고 덤벼들거나 저항을 보이는 건 괜찮습니다. 저항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고 따지고 덤빈다는 것도 어떤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럴 때는 그 논리를 반박할 수도 있고 말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납득을 시킬 수도 있고 해명도 할 수가 있는데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무기력이 너무 심하면 마치 좀비처럼 여겨지는 아예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기본적인 금호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그런 존재일 때 부모는 정말 속이 터지는 정도를 넘어서 그 암담함의 아득한 미래에 대한 그런 느낌 때문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집 아들도 거실에 나와서 TV라도 봐도 좋겠는데 밥 먹을 때만이라도 식탁에 나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일체 안 합니다. 오로지 방 안에만 있습니다. 아들 방과 맞은편이 바로 화장실인데 어쩌다가 화장실 오가는 아들의 모습만 볼 뿐이지 하루 종일 있어도 직접 대면하고 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5년 넘게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마주쳐서 뭔가 의사소통을 할 때도 고개만 끄덕이고 고개만 좌우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소리를 내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끼니도 늘 이렇게 밥상에 안 나오니까 식탁에 안 나오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밥을 담아다가 이 쟁반에 담아서 방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자기 방으로 들고 가서 그걸 먹고 또 그릇을 내놓는 일인데 어떨 때 밥을 안 주기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굶습니다.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나와서 냉장고를 뒤지거나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그런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 정말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몇 번 경험하고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느꼈던 공통점이지 보편 진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 의견에는 이렇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째, 부모 엄마의 불안 지수가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다 큰 아이를 그래서 갓난아기처럼 다루고 있었는데요. 대소변 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먹는 문제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녀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영아 행세를 합니다. 이 불안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엄마가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었거나 아예 제거했기 때문에 아이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는 등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참, 이 점은 참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이 왕따의 피해자였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참 측은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 배움의 장 이런 곳에서 왕따를 만든다는 메커니즘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속상한 이야기죠. 그런 데 대한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왕따의 메커니즘을 잘 살펴보면요. 희생양 만들기라는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약하고 무력한 대상 하나를 정해서 그 하나를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개체가 안전을 얻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흔히 동물의 세계에서도 희생양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어떤 짐승이 자기 젖꼭지 개수보다 많은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는 태어난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어미 젖꼭지를 찾아갑니다. 그럼 각자가 하나씩 젖꼭지를 물리게 되는데 그때 밀려서 형제들에게 밀려서 어미 젖꼭지를 차지하지 못한 새끼는 계속 밀려나서 결국은 어미 찌찌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거나 다른 짐승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미도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의 개념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찾아 먹고 젖꼭지를 쟁취하는 새끼만 키우지 그렇게 밀려나고 방치되고 외면당하고 발길질 당하는 존재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또 짐승이겠지만 말이죠. 세 번째,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독서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잠만 잔다든지 밤낮이 뒤바뀐다든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다든지 게임만 한다든지 인터넷 서핑만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나마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다든지 정말 그렇게 있는 건데요. 그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정말 속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 보내다 보니까 식구들하고도 점점 더 멀어지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니까 세월만 지나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어른 나이가 돼감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익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바깥으로 못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병원에 가서 심리검사를 받아보면 우울지수가 높다거나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이 분열성 성격장애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 친밀한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 세상과 단절하여 고립된 섬과 같은 그런 사람을 지칭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기에 과잉 사랑, 과잉 존중, 과잉 헌신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래서 엄마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갓난 아기 돌보듯이 돌봐온 경우에 아이는 너무 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갓난아기 때는 전적 돌봄을 해야 되지만 점점 더 커갈수록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과잉 헌신을 하게 되면, 즉 불안에 의해서 과잉 충성, 과잉 헌신을 하게 되면 아이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보려는 의지조차도 없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좀비처럼 사는 성인 자녀는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아동으로,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둥지부터 없애고 집안 일부터 시켜야 됩니다.
이 밥 갖다 바치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커튼도 블라인드도 확 열어젖히고 환기도 시켜야 되고 이불도 틀어내야 되고 청소할 때 아이를 동참시켜야 되고 식사 시간에 식탁에 앉지 않으면 밥을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가 안 먹고 버티고 몇 끼를 굶는데 그게 안쓰러워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시작을 하면 주종관계가 성립됩니다. 굶어서 쓰러져 병원에 데리고 가는 사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밥은 반드시 식탁에 나와서 먹게 만들어야 되고 집안일도 시키고 작은 일도 시키고 산책도 시키고 크고 작은 성취 경험도 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런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부리가 돋아나고 털이 나고 발톱이 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사냥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세상을 거뜬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참새 같은 작은 새도 발톱이 있고 부리가 있고 털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거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독수리라도 발톱 뽑히고 털 뽑히고 다 그렇게 부리가 깨졌다면 세상을 너끈히 살아갈 수가 없겠죠. 자,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엄마의 과도한 불안, 과잉 존중,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선택권의 부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또한 어릴 때부터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세상과 맞짱 뜨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세상과 나가지 못하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밖에 살지 못한다는 경우입니다. 이지승 씨가 쓴 2007년도 책 다산북서에서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던 이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의 어린 시절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가족이 이사를 했는데 그 동네 어떤 아이가 자기가 골목 대장이라면서 힐러리를 괴롭힙니다. 울고 들어온 힐러리를 보고 그녀의 어머니는 다시 나가 우리 집에 비급쟁이는 우리 집에 급쟁이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국 힐러리는 나가서 그 아이와 맞짱을 떠서 끝내 그 동네를 접수합니다. 힐러리를 강하게 키웠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문제에 눌려 질식하는 아이가 아니라 문제와 싸워서 도리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아이로 키웠다는 사실이었죠. 자, 오늘은 자녀들이 왜 무기력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